자, 여러분들 그 2022년도 3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보면 다음은 이 IFRS 특징인데 빈칸에 알맞은 말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봤더니 첫 번째 연결실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KIFRS는 우리가 원칙 중심이죠. 원칙 중심에 그 다음에 국제 자본시장의 정보 이용자들보다 목적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체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목적과 위상에 대해서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 기준이 없거나 회계 기준에서 어떤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모든 이해관계자한테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 우리 재개정할 때 도움을 주죠. 자, 개념체계는 IFRS 상충될 경우는 개념체계가 우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그 경영진이 경영활동의 중단 이후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 재무제표는 계속기업 기준하에서 작성되면 안 되죠. 자, 원칙적으로 우리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비교식으로 작성하고요.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의 기준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 재무제표와 주석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상이할 수 있어요. 재무제표에는 중요하지 않아서 통합 표시하고 주석에는 중요해서 구분 표시할 수 있다. 3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자, 4번에 상계가 원칙은 상계하지 마라. 다만 이제 충당금이나 이런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다음 4번에 보면 포괄 손익계산서에 관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의 투자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 거래를 제외한, 즉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기타에서 발생하는 순자의 변동분을 표시하는 동태적 보고서가 바로 포괄 손익계산서고, 포괄 손익계산서는 단일의 포괄 손익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단기 손익 표시하는 이 손익계산서하고 포괄 손익계산서를 포함하는 두 개의 보고 작성할 수도 있고, 비용 표시 방법은 기능별 또는 성격별 중 선택이다라고 해서 3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4번에 보면 법인세 효과는 순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세전금액으로 표시하고 단일 금액으로 별도 합산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자, 5번에 보면은 이제 보고기한 후 사건에 관한 회계 처리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봤더니 발행 승인일이 3월 10일이에요. 자, X2년 2월 10일 날 순실현가치 미만의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판매하여 이미 인식한 우리 현재 그 금액은 수정해 줘야지. 즉 말해서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기간 말에 요 금액 추정할 때 수정해라.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공정가치로 평가한 우리 FEPL 그 공정가치가 하락했다. 그럼 이거는 X1년 그 재무제표에 인식하면 안 되겠죠. 거기 2번이 틀렸네. 수정을 요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자, 3번 소송의 결과 확정되어 이미 인식한 손실금액과의 차이를 우리 추정할 때, 금액을 측정할 때 그거는 수정해 줘야 되고, 이미 진행 중인 거니까 12월 말에 현재 존재하는 거니까 4번도 마찬가지고 취득한 취득원가가 그 이후에 조정이 됐으니까 수정해 줘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 중이나 생산 중에 있는 것이 재고자산의 정의고, 구입 후 상품의 하자로 인해서 우리 할인받는 경우는 이제 그거는 차감시켜 주고요. 재료 노무원가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요거는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겠다. 비정상적이라는 말. 자, 비정상적이라는 말은 그거는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수익에 대응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단기 비용 손실 처리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7번을 한번 보게 되면 설의소주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이 7월 31일 현재 고 7월 말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냐. 자, 일단은 먼저 P4. 자, 이제 7번인데 우리 P4다. 자, 이동평균법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한번 보면은, 자, P4면은 우리가 6월 1일 날 3,000개, 6월 5일 날 2,000개, 그리고 3,500개가 팔려나갔죠. 그 3,500개가 팔려나갔다는 얘기는 6월 5일자 1,500개가 남아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7월 1일 날 1,000개를 팔았으면
1,500개 중에 1,000개 팔려나가서 500개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2,000원짜리. 자, 500개 2,000원짜리. 그 다음에 거기 7월 1일자 1,000개. 7월 1일자. 자, 3,000개, 5,000개, 3,500개. 그 다음에 그 7월 1일자에 이 1,000개를 또 해서 2,000개 팔았으면 500개가 남아있으니까 그 500개가 지금 1,800원짜리가 남아있네요. 자, 일단은 이거 500개가 선의전주법이면은 6월 1일부터 사가져온 것 중에서 팔은 게 3,500개, 2,000개, 5,500개를 팔았으니까 6월 1일부터 5,500개를 제거시키면 6월 1일자 3,000개하고 그 다음에 이 6월 5일자 2,000개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자 500개니까 500개가 남아있어요. 거기 7월 1일자 사가져온 1,800원짜리가 그러면 요거는 90만 원이 이렇게 되겠더라. 자, 이동평균법을 봐보세요. 자, 이동평균법은 6월 1일 하고 6월 5일자 그 5,000개란 말이에요. 5,000개. 자, 5,000개인데 그 옆에 750하고 400이면 이게 1,150이에요. 1,150인데 우리 5,000개 중에 3,500개 팔려 나갔으니까 1,500개가 남아 있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1,150 나누기 5,000 곱하기 요게 지금 2,000 이 얼마냐면은 300원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 1,500개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1,500개가 남아 있는데 거기 곱하기 2,300이면은 요것은 345만 원이에요. 자, 플러스 또 7월 1일 날 1,000개를 또 사가져 왔지. 이게 1,000개에다가 거기 1,800이면은 이게 180만 원이에요. 자, 곱하기 자, 이 중에 이 얼마냐면은 이 2,000개가 팔려 나가서 500개가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345만 원 플러스 180만 원 나누기 이것을 2,500으로 나눠서 곱하기 500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105만 원이 되겠네요. 자, 선의선주법은 90이고 이동평균법은 105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1번이 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한번 봐보세요. 자, 8번에 보면은 이제 이 포괄손익 매출원가 등 관련 비용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기초가 100이고 그리고 단기에 매입한 것이 300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요것이 이제 판매 가능한 재고지 이렇게. 자, 그런데 재고산 평가 손실이 있고요. 재고산 감모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X2년 우리 재고산 평가 손실 감모 손실 차감 전에 150이라고 돼 있네요. 150. 그러면 요것이 우리 15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400에서 저 150을 빼게 되면 이제 순수하게 팔려나간 건 250인데 거기 감모 손실이라고 해서 20만 원이 있고요. 2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이라고 해서 30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것이 저가까지 반영한 금액이 요게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400이라고 하는 금액에다가 최종 우리 저가로 계산되는 재고자산이 100이니까 그걸 빼면 나머지가 다 비용 처리가 되죠. 매출원가 등 관련 비용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자, 그래서 400에서 100을 빼게 되면 이제 300만 원이 이제 되겠죠. 요게 다 비용이에요. 요 매출원가라고 하는 비용과 감모 손실,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9번에 보면 우리 그 X년 초에 건물을 1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쭉 나와 있고 정률 정액법이고 그리고 X3년 초에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10만 원이 지출됐네. 기능을 향상한대요. 내용수가 2년이 연장됐고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고 되어 있고 X3년 말에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일단은 100만 원에 취득을 해서 우리 이 5년이면은 2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어서
X1년, X2년 동안에 40만 원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60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것이 70이 되겠지. 그 70이 되는데 내용연수가 거기 2년이 연장이 된대요. 그러면 7년인데 2년이 지나갔으니까 5년 남았어요. 이게. 그럼 70이다라고 하는 것을 5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자, 70에 대해서 5로 나눠주게 되면 14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요. 그럼 70에서 14만 원을 빼면 5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더라.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 자, 이제 10번을 한번 보면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당연히 들어가고요. 기여. 그리고 운송 취급 관련 원가 다 들어가고, 보유 중인 것은 이거는 단기 비용이고요. 취득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입할인. 이 매입할인은 이 차감시켜줘야지. 차감시켜줘야지 이게. 자, 기업과 니은과 그 다음에 리을이다. 자,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이니까 포함이라는 말은 이제 가산하는 항목을 말하는 거지 이게. 거기 이 미음은 차감하는, 즉 취득원가에 불포함되는 것들. 자, 기억, 니은, 리을 해가지고 이제 3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영업활동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원가 30억의 토지를 매입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어요. 재평가 모형 30억에 취득을 해서. 근데 X1년 말 해당 토지의 공정가치는 27억 원으로 추정돼 3억 원의 단기 손실을 인식했어요. X2년도에 36억이 됐네. 27억이고. (36억이다) 라고 했을 때 X2년 말에 해야 될 것은 재평가 이익과 재평가 잉여금이 되겠죠. 자, 재평가 토지 재평가 이익 3억 원에다가 초과하는 금액 토지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손이 6억 원, 이게 총 합쳐서 이것이 9억이 올라갔죠. 이렇게. 그래서 6억 원과 이렇게 3억 원. 자, 분개를 하면 토지 재평가 이익, 재평가 잉여금 1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면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될 거. 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통제 가능해야 되고, 미래 경제 효익이 발생해 있죠. 자, 13번에 보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 연구단계, 개발단계 구별할 수 없으면 우리가 연구단계로 본다. 거기 개발단계로 본다. 1번이 틀렸네요. 자, 이번에 이 존재한으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단계는 다 비용 처리하고, 3번에 내부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을 인식 안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여러 가지 대체하는 연구 활동에 해당이 되죠. 1번이 답이다. 자, 14번. 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가사용 부동산, 유형자산이고, 정상적 영업과정에서 이거는 판매, 이건 재고자산이고요.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은 인식을 안 하지. 이건 이제 금융리스 채권이에요. 장래 사용 목적 결정하지 않은 것이 투자부동산이죠. 이렇게. 자, 15번에 보면 금융자산 분류에 대한 거, 일반적으로 지분 상품은 FVPL이죠. 단기 매매 항목이 아닌 지분 상품은 최초 인식 시 FVOCI로 지정할 수 있다. 원리금 수취 목적. 자, 원리금 수취 목적. 자, 이거 매도 목적이 없으니까 이제 AC로 분류되고요. 파생 상품은 우리 FVPL로 분류되는 거지. 4번의 답이다. 이렇게. 자, 16번에 보면 이제 금융자산을 취득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금융자산의 분류별 측정 금액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첫 번째, 우리 단기 매매 목적 FVPL이에요. 자, FVPL, FVOCI, AC다. 자, FVPL은 거기 취득 가격이라고 해서, 자, 그 최초 인식 시점에 150만 원이 이제 되겠고, 자, 거기
거래 원가라고 하는 것은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취득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채무증권 액면가에 100만 원이고 시장이자 액면이자 똑같으면 1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계약상 현금은 수치 목적이야, 이게. 그러면 요 100만 원이 되겠다. 거래 원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분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FBOCI로 지정하겠대요. 그러면 취득가격 100만 원에다가 거래 원가 10만 원을 가산한 110만 원이 되겠다. 150, 110, 100, 150, 110, 100은 3번이 답이네요. 자, 17번에 보면 다음 중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거. 자, OCI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의 손상차손은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지. 손실충당을 설정하여 금융상품의 장부에 차감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왜? OCI는 공정가치로 표시하는 거예요. 공정가치에서 차감 표시하면 훼손된단 말이에요.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OCI로 집어넣어 버렸지. 자, 이번에 A씨에서 손상차손 단기 비용 처리하고 손실충당금. 얘가 A씨는 손실충당금을 쓰지요. 자, 3번에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조로 증가하지 않았다면 12개월 기대시효 손실을 쓰죠. A씨와 FBOCI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 틀렸고요. 18번에 자, 무엇은 사채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로서 전환권 행사할 수 있는 사채? 전환사채. 자, 권리를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를 말하고요. 반면에 무엇은 유가증권 소유자가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보통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19번에 보면 보유자가 확정된 사채 금액을 면제받으면서 확정 수량으로 발행자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는 뭐예요? 보유자가 확정 수량, 확정 금액으로 미래에 교환되는 거야, 이게. 옵션. 주식 한 주당 5,000원. 그러면 금액이 확정돼 있고 주식수가 확정돼 있잖아요, 이게. 그 지분 상품이죠. 이렇게. 그리고 그 사채 금액은 부채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자, 그런 우리 전환사채는 이 복합금융상품이 되겠다. 그래서 복합금융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 금액이 300만 원이고 전환사채 발행 요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발행하되 전환권이 부여되지 않은 사채의 가치가 250만 원인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 금액 중 250만 원은 전환사채 발행 금액 중 250만 원은 이건 당연히 금융부채죠. 금융부채. 그리고 전환권 가치 50만 원은 요것은 지분상품으로 분리하여 표시한다. 지분상품. 그래서 자, 쭉 해서 거기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일단은 픽스되어 있는 금액과 픽스되어 있는 수량 요걸로 전환할 수 있는 우리 전환사채는 복합금융상품이고 그 중에 전환권이 부여되지 않은 사채의 가치 250은 금융부채고 그리고 그 250만 원은 금융부채고 나머지 우리 50만 원은 그거는 지분상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 충당부채로 인식될 수 있는 사채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쭉 되어 있고요. 회사의 소비자 소송 사건에 대해서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전문가 의견 높다. 가능성이 높대요. 그럼 뭐예요? 충당부채지, 이거는. 자, 두 번째, 토지 오염원에 배출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토지의 정화에 관한 법률 제재 거의 확실히 시대돼요. 그러면 이것도 충당부채죠. 자,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들한테 이 환불해주는 정책, 이것도 충당부채지. 4번이 답이네. 미래 예상 영업 손실. 그 부분이 충당부채가 아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뒤에 거 풀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